돈 한 푼 없는 조제에 무슨 이혼이야?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경제권 없이 살아온 탓에 평생 생활비 받았으며 숨죽여 산 38년. 남편은 늘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는 주제에 제 유일한 낙이었던 동네 배드민턴 모임에 나갈 때면 동네 아줌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한눈이라도 팔 생각인가 보지? 바람나려고 환장한 게 아니고서야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평생 참고 살 줄만 알았던 제가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고요. 지옥 같은 삶 끝에 제가 선택한 61살 김명란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올해 61 김명란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참 겁이 없고 웃음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친구들을 몰고 다녔고 어디를 가나 활발하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위로 오빠 하나 아래로 여동생 하나를 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가 22살 되던 해 다니던 회사의 선배 언니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살면서 절대 한눈 팔지 않겠다던 그 말 한마디를 믿고 23살 어린 나이에 덜컥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남편은 숨이 막힐 정도로 권위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그늘 아래서 제 목소리는 점점 지워졌고 어느덧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집안의 가구처럼 덩그러니 놓인 채 눈치만 보는 아내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젊은 날에는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 시어머니께 대를 이을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라며 모진 구박과 냉대를 받았어요. 그 서러운 5년의 세월은 지금도 가슴에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29이 되던 해 기적처럼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생했다며 저를 인정해 주셨고 그로부터 3년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격리회사에 다니며 내 돈을 벌던 당당함이 있었지만 출산 후에는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도 그러길 원했어요.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라는 자리만 있었을 뿐이지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가정을 꾸리느라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그게 참 가슴에 사무치도록 죄송하고 그리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믿을 사람은 오직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고 오빠와 여동생은 제 고향 무안에 남았거든요.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젊은 날부터 돈만큼은 꼬박꼬박 벌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가장으로서의 책임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쉬는 날에는 접대니 모임이니 자기 취미 활동을 즐기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가정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숨막히게 살았지만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며 돈 벌어다 주는 가장이니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젊은 날 약속했던 한눈 팔지 않겠다는 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딱 그 말만 지키고 다른 건 다 안 지켜서 문제였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버텨온 제 일상은 남편이 2년 전 61 되던 해에 정년 퇴직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게 되면서부터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삼시세끼 꼬박 밥을 차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남편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기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골프와 테니스를 치러 다니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만끽하면서도 제가 유일한 낙으로 삼아나가는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은 눈에 불을 켜고 싫어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배드민턴 라켓을 챙겨 나서는 저를 향해 남편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비아냥거렸습니다. 돈 한 푼 안 벌어본 여편네가 나이 먹고 밖으로 돌면서 돈 쓰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는 주제에 그 나이에 배드민턴은 무슨 동네 아줌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한눈이라도 팔 생각인가 보지. 바람 나려고 환장한 게 아니고서야 원. 그 모욕적인 말에 가슴이 가빠왔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신발장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집에서 저는 경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권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온 가사도우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제가 그저 집에서 놀고 먹는 식충이로만 보이나 봅니다. 제가 밖에서 쓰는 몇만 원은 바람기가 도진 추태고 본인이 골프 치며 쓰는 수백만 원은 당연한 품위 유지비라니. 결혼 생활 40년 가까이 같이 살아오는 동안 제 생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그저 간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일찍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은 남편이 퇴직하던 해에 29의 나이로 일찍 예쁜 짝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아들 결혼을 시키고 싶어 했고 아들 역시 그렇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집을 나갔습니다. 배드민턴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동호회에 다니는 영자 언니가 늘 저에게 하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명란아, 우리 나이에 이렇게라도 밖으로 안 나오면 숨 막혀 죽어.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속으로 골마 터지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넘겼지만 사실 그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내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배드민턴장에서 셔틀콕을 치는 동안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동호회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그 짧은 시간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산소였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무거워졌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항상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야 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기 전 마지막 숨을 꾹 참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거실 텔레비전 앞에 대자로 앉아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슬쩍 눈길을 주더니 대뜸 신경질적인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저녁은?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제 와? 금방 차려줄게요. 아니, 무슨 운동을 한나절씩이나 하고 다녀. 집에서 살림이나 그렇게 신경 좀 쓰지.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고기를 꺼내고 밥을 안 치고 찌개를 끓이는 동안 등 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38년 동안 이런 풍경이 대체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까요? 결국 제 삶의 끝은 늘 이 좁은 부엌 구석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 부르면 남편은 당연한 듯 식탁에 앉아 말없이 수저를 들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대화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가끔 뉴스 얘기나 휴대폰 주식 앱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뿐 저에게 무언가를 묻거나 제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적막한 식탁 앞에 앉아 내가 이 사람 눈에는 그저 투명 인간에 불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유난히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남편의 하루는 아침 운동, 낮잠, 텔레비전 시청이 전부인 단조로운 일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 지루한 일상 속에서 남편이 유일하게 생기를 띠는 시간은
오직 골프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는 날뿐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비싼 옷을 골라 입었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씁쓸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어두워진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저녁 문득 싱크대 앞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주름진 눈과 윤기 없이 푸석해진 머리카락,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 23살의 그 활발하고 겁없던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만 철저히 지워진 채 살아왔을 뿐, 제 이름 김명란 석자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어느새 소파에 길게 누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TV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골프 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끄고 베란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놓인 화분들에 천천히 물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화분 몇 개만이 제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리고 오롯이 저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빼곡하게 반짝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소리 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집들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처럼 이렇게 외롭고 시린 밤을 보내는 여자가 또 있을까? 아니면 다들 나처럼 참고 사는 걸까? 정답을 알 수 없는 쓸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저는 그날 밤도 차가운 침대에 누워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숨막히는 하루가 소리 없이 반복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유독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해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채소값에 깜짝 놀라곤 했어요. 남편이 퇴직 전부터 주던 생활비 200만 원으로 살림을 꾸리려니 가계부는 도저히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평생 건설사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지금 사는 6억짜리 아파트도 대출 한 푼 없이 깨끗했고 작년에 받은 퇴직금만 해도 1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따로 모아둔 예금 4억에 혼자 굴리는 주식이며 이런저런 자산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 거라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도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만한 재산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그 돈이 통장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저는 그저 다달이 주는 생활비만 받아 쓰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돈을 쥔 남편은 왕이었고 저는 고용된 가사도우미 같았습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냐고요? 남편은 삼시세끼 같은 음식은 먹기 싫어했고 나이가 드니 체력 보충해야 한다며 한 끼는 꼭 고기 반찬을 원했습니다. 입맛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이거 싫다 저거 싫다, 나이 60이 넘어도 반찬 투정은 여전했어요. 게다가 남편 영양제며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까지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그 생활비 안에서 내야 했으니 늘 빠듯할 수밖에 없었지요. 참다 못해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채소값이며 뭐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주는 돈으로는 한 달 버티기가 너무 빠듯해요. 조금만 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삼시세끼밥 차려 먹는 거 말고 당신이 쓰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디다 빼돌리는 거 아니야? 앞으로 영수증 하나하나 다 끊어와. 돈 타령하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사람이 아껴 쓸 줄 알아야지.
자존심이 짓밟히다 못해 가루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집구석 꼬라지가 이게 뭐냐, 집안꼴 잘 돌아간다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던 남편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침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안방 문을 열고 거실에 있는 남편을 향해 쉰 목소리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골프복을 챙겨 입으며 저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나 오늘 골프 모임 있어서 나가야 해. 집에서 맨날 쉬는 사람이 도대체 아플 일이 뭐가 있다고 유난이야. 유난은 그 정도는 혼자 옷 챙겨 입고 병원 갔다 와. 꾀병 부리지 말고. 냉정하게 문을 닫고 나가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서러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진료를 받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서 혼자 민망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밤이 되자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머리맡에서 제 거친 숨소리가 들리자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진짜. 당신 숨소리 짜증나서 잠을 못 자겠으니까 사람 잠 방해하지 말고 당장 다른 방 가서 자. 일부러 나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프다는데 숨소리조차 듣기 싫다며 쫓아내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캄캄한 작은 방으로 걸어가며 저는 밤새도록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에게 던진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 숨소리조차 듣기 싫다는 사람과 저는 왜 이날 이때까지 함께 살았던 걸까요? 참 서글픈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방에서 눈을 뜨니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열은 좀 내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제 얼굴을 보더니 밥은? 하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신경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도대체 뭘까? 38년을 같이 산 부부가 맞나?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렸을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영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드민턴장에 안 나오니 무슨 일이 있냐는 안부 전화였어요. 저는 감기 때문에 며칠 못 나갈 것 같다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눈부시게 맑고 화창하더군요. 저렇게 좋은 날씨에 저 혼자 이 어두운 거실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또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무심코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오늘은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창문 너머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밤하늘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겨난 것을 느꼈습니다. 긴 세월 단단하게 굳어있던 어찌됐든 참고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의 말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처음 든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할 즈음 그때 처음으로 나도 내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다 커서 손이 덜 가니까 시간도 여유도 생겼겠다. 지인의 소개로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볼까 싶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제 활발한 성격에도 참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우리 아들도 다 컸고 하니까 나도 뭐 좀 해볼까 싶어서요. 보험 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남편은 보던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콧방귀를 뀌더군요. 뭐, 보험?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사람들한테 굽실거리면서 보험 들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내조나 잘해.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데 당신까지 나가서 뭐 한다고 그래? 남들 보기에도 우습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또 흘렀고 이제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러움 속에 누워 있는데 그 옛날 일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그때 내가 더 우겨서라도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좀 달라졌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흘러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가 이제 갓 돌이 지난 손주를 데리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중견기업 엔지니어가 되었고 제 앞가림하며 잘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아버지를 속으로는 무서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을 책임져 온 단단한 아버지를 존경하는 복잡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집에서 기죽어 지내는 저를 안쓰러워하는 참 착한 아들이었지요.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온다기에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차려내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은 나이 60이 되도록 아직도 음식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춰?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집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순식간에 밥상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보았고 아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입맛에는 딱 맞는데요.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말씀이 좀 심하세요. 하지만 권위의 정점에 서 있는 남편 앞에서는 아들도 더는 크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자식 앞에서만큼은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저는 아내도 한 사람의 여자도 아닌 그저 막대해도 되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 섞인 밥을 삼켜야 했습니다. 손주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도 모른 채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그 천진한 웃음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좀 더 크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무시당하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자 저는 더 이상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녁 늦게 돌아가고 난 뒤 정막만 남은 거실에서 남편은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겉옷을 챙겨 입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뚱한 얼굴 안 보려면 내가 나가야지. 나 오늘 늦게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그 빈집에서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난받으며 살 수 없었어요. 참아왔던 제 안의 분노가 그날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제 옷까지 몇 벌을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옷을 제대로 개지도 못했습니다. 캐리어를 닫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결연한 표정의 제 얼굴이 거기 서 있더군요. 더는 단 1분도 이 집의 숨막히는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뛰쳐나와 아들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잠시 망설여졌어요. 이 늦은 밤에 갑자기 찾아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놀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예전에 미련한 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늦은 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제 모습에 아들과 며느리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대충 아버지와 다투고 나왔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당황하면서도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당분간 저희 집에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계세요. 며느리도 얼른 작은 방에 이불을 내어주며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잘 오셨어요. 아까 아버님께서 속상한 말씀하셔서 그렇죠? 마음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지내게 되니 처음 며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숨막히던 남편이 없는 공간에서 오는 해방감 때문이었겠지요. 이제 갓 돌이 지난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와 제 무릎에 톡하고 안기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속에 맺혀있던 서러움이 잠시 남아 잊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따윈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하다 못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당신 나이 먹고 도대체 무슨 추태야? 괜히 아들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 눈치 보이게 민폐 끼치지 말고 쓸데없는 자존심 그만 부리고 당장 집으로 들어와. 그 뻔뻔한 태도에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절대 안 들어가니까 당신 혼자 그 잘난 집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는 소리를 지르듯 그 한마디를 던지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결단코 그 생지옥 같은 집으로는 다시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제 사정을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면서부터 집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육아에 지쳐있던 며느리는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니 마음이 놓였는지 손주를 제게 맡기고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개인 볼일을 보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잠깐 미용실만 좀 다녀와도 될까요? 하던 말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요. 애 좀 부탁드려요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손주를 돌보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저녁 밥상을 차리는 일들이 고스란히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손주를 보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동안 외출 후 돌아온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시어머니 대접 받으려고 온 건 아니니까 아들 집에서 이 정도 일은 해줘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속으로 몇 번이나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시큰거리는 손목을 주무르고 쑤셔오는 무릎을 두드릴 때마다 밀려드는 씁쓸함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집에서나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 집에서나 내 위치는 결국 똑같구나 싶어 제 처지가 서글프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재우다가 문득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2년 전 아들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사진 속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사진 속의 여자와 지금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친구 결혼식에 다녀온다며 아침부터 한껏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손주 밥을 짓고 간식을 먹이고 낮잠을 재운 뒤 잠깐 틈을 내어 쌓인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찬거리 준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며느리가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 위에 차려진 밥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서 밥 안 먹었으면 와서 좀 먹어. 준호는 방금 내가 재웠어.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감사해요, 어머니.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저는 불이 꺼진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찌개를 앞에 두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언제까지나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나무여야 하는 걸까? 갈 곳 없는 저는 아들 집에서 조차 눈치를 보며 손주를 돌보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보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이 제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적어도 여기서는 남편에게 당했던 것처럼 대놓고 무시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서글픈 위로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아들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모두가 잠든 12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던 길에 안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아들 내외에 심상치 않은 대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거실까지 서늘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도대체 언제 가시는 거야? 나 진짜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집에서 편하게 옷도 못 입고 사사건건 시어머니 눈치 보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 이제 대충 아버님이랑 화해하시고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목소리를 잔뜩 낮추며 변호하듯 말하더군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당신 힘들다고 준호 다 봐주시고 집안 살림 다 해주시고 우리 먹을 것까지 다 해주시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며느리는 지지 않고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누가 살림해 달래? 내 살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가시라고 해. 나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제 가슴은 도끼로 찍힌 듯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아 도망쳐온 저였는데 자식의 집에서조차 저는 그저 부부싸움의 원인이자 불편한 짐덩어리였던 거예요.
저는 까치발로 조용히 작은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주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제 품에서 곤히 자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거지요. 맞아요. 제가 친정 엄마도 아닌데 속이 편할 리가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 한 달 넘게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화장실 갈 때도, 옷차림 하나 신경 쓸 때도, 부부끼리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저라는 존재가 늘 옆에 서성이고 있었을 테니까요. 며느리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손주의 아침을 챙기고 부엌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작은 방으로 들어와 캐리어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차곡차곡 개어 넣으면서도 어젯밤 들었던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제발 좀 가시라고 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한복판에 다시 한번 깊숙이 박혔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이제 내 아버지 혼자 있은 지도 오래됐고 하니 집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아들이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아버지랑 화해하신 거예요? 화해랄 게 뭐 있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니. 늦겠다. 어서 출근해야지. 준호 잘 챙기고. 아들은 그래도 좀 더 계셔도 되는데. 라며 미안한 듯 말끝을 흐렸지만 저를 더 강하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그 옅은 안도의 표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일부러 외면하려 했지만 그 표정 하나가 제 마음을 더없이 차갑고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며 출근하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보이지 않은 그 순간까지 저는 애써 미소를 잃지 않으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도 하나뿐인 자식에게도 결국 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넓디 넓은 이 세상 천지에 저라는 사람 하나 온전히 발 붙일 곳이 단 한 평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린 손으로 캐리어를 붙잡고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삶이 어쩌면 철저히 실패한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도 갈 곳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참 오랜만에 고향에 있는 여동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더니 언제나처럼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목이 꽉 메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제 수화기 너머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지?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 우리 집으로 와. 기차표 끊으면 연락하고. 제가 굳이 입을 열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제 속을 다 알아주는 참 착한 동생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가끔 남편이랑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면 매일 붙어 사는 것처럼 언니, 우리 집 놀러와. 여기 방 많아 하고. 제 무거운 마음을 언제나 다독여주던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남편 눈치를 보느라 동생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늘 에이, 너무 멀어하고 웃으며 넘겨버리곤 했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이미 고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울역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먼 곳에는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줄 내 피부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역에서 전라도 무안행 기차표를 끊고 자리에 앉으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은 정말 아주 오랜만에 청해보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무안역에 도착하니 동생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시골에서 홀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언니의 연락에 속으로는 깜짝 놀랐을 텐데도 초라하고 헬쑥해진 제 안색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일단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해. 동생의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너른 들판과 낮은 산등성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사방이 탁 트인 하늘이었어요. 그 익숙한 고향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 무안에서의 생활은 제 지난 세월을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를 괴롭히던 숨막히는 공기도 날카로운 잔소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동생과 함께 마당 평상에 앉아 맑은 새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고 모자를 눌러쓰고 공기 좋은 곳에서 동생의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호미질도 서툴고 잡초와 작물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동생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언니, 그걸 뽑으면 어떡해? 동생의 핀잔에 시골 마당이 떠나가라 둘이 마주보며 한참을 깔깔 웃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소리내어 웃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는지 모릅니다. 흙을 만지고 상추를 뜯고 고추를 따며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동안 제 안의 묵은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기죽어 살던 제가 아,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구나 하고 온몸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동생을 따라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마을 분들은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명란이 왔네 하며 제 손을 잡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고 살갑게 불러주는 것도 참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직접 기른 싱싱한 야채로 소박한 상을 차려 동생과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동생에게 그동안 가슴속에 참아왔던 제 속사정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지독한 폭언, 아픈 내게 숨소리도 싫다며 작은 방으로 쫓아내던 일, 그리고 아들 집에서 조차 느껴야 했던 서글픈 소외감까지.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푸념처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둑이 터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동생은 어느 순간부터 제 손을 꼭 맞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언니,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참고만 살았어? 가끔 형부랑 싸우는 일은 있어도 나는 언니가 그냥 잘 사는 줄만 알았지. 예전부터 형부 불같은 성격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사람을 피를 말리는 줄은 진짜 몰랐어. 언니, 우리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그래.
형부 그 못된 성질머리에 언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아마 지금도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는 버티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언니가 조만간 항복하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걸. 지금 집에 들어가면 언니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길 바랄 거고 전이랑 똑같이 굴 거야. 아니, 똑같은 게 뭐야. 더하면 더하겠지. 형부 성격 절대 안 변해. 평생을 그러고 독불장군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하겠어? 언니 진짜 잘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형부 눈치 보지 말고 언니 인생 언니가 즐기면서 살아. 바보처럼 참고 살지 좀 마, 제발. 동생이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과 진심 어린 위로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내가 참고 희생해야 가정이 평온하다는 바보 같은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정작 그 가정 안에서 평온했던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이 잠든 후에도 저는 마당에 나와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까맣게 가득 채운 별들을 올려다보며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김명란, 너는 지금 행복하니?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이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따뜻하게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 나도 내 인생을 온전히 살 권리가 있어. 더 이상은 참고만 살지 않을 거야. 그 단단하고 강인한 마음의 결심이 마침내 무한의 푸른 밤하늘 아래에서 눈부신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아직 안 들어가셨다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어요. 어머니 왜 안 오시냐고 계속 저희 집에 계시는 거냐고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셨다고. 저는 당연히 진작 집에 들어가신 줄 알았는데.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동생이 가꾼 텃밭이 펼쳐져 있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아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그 집을 나왔던 일, 그리고 이모네 와서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요. 명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날 어머니가 집으로 가신다고 하셔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당연히 엄마가 나오는 게 맞았어. 그리고 명호야, 엄마 할 말이 있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결심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아버지랑 이혼하고 싶어. 긴 세월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정말 지쳤어. 더는 내 아버지 얼굴 보며 참고 살 자신이 없다. 아들은 순간 큰 충격을 받은 듯 침묵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어머니, 그래도 이혼은 주변 시선도 있고 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제가 살아온 그 외롭고 슬펐던 세월을 울먹이며 하나하나 풀어놓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와 함께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다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아들로서 엄마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할게요.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자식의 지지와 인정을 받자 제 아내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에게 결심을 전하자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언니 잘 생각했어. 가서 당당하게 말하고 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틀 뒤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내 할 말을 다 하고 오자.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캐리어 손잡이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을 혼자 집에 두고 2달 넘게 코빼기도 안 비춰?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와. 당신 명혼의 집에서 나와서 어디 간 거야? 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냄새가 났고 빨래 바구니에는 옷가지들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온 집안에 쾌쾌한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2달 동안 혼자 지냈을 남편의 몰골도 후줄근하기 짝이 없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한숨을 쉬며 당황하고 변명하면서 빨리 치울게요 하며 팔을 걷어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말든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요? 그저 삼시세끼 밥 챙겨주는 사람 없어서 찾았겠지. 나 이제 당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애예요? 다 큰 어른이 2달 동안 설거지 하나,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해서 집을 이 꼴로 만들어놨어요? 평생 큰 소리만 치던 남편은 처음 보는 제 단호한 태도에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눈만 끔뻑거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팔을 걷어붙이며 정신 사나우니까 저리 비켜요. 도와줄 거 아니면. 이라고 톡 쏘아붙이고 쌓여있던 설거지와 밀린 빨래를 모두 끝냈습니다. 묵묵히 집안을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눈치를 보며 제 주변을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저녁, 저는 깨끗해진 거실 한가운데로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야? 우리 나이에 이혼이라니 제정신이야? 동네 창피하게 이혼? 당신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무슨 이혼이야? 네, 저 제정신이에요. 그동안 할 말 다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할 거예요. 내 나이 61, 지금 이혼해도 하나도 안 창피하고 잘 살 자신 있어요. 이혼하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구랑 살든 당신이 상관할 필요 없잖아. 뭐, 당신 바람이라도 난 거야? 네, 당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며 화를 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저에게 남편이 불안한 눈빛으로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딜 나가든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또 사라질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고쳐 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볼일 좀 보고 올게. 나 늦어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느껴지는 남편의 당황한 기색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더 이상 눈치 보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고층 빌딩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상담실에 앉아 변호사와 마주하니 그제야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이것저것 물었지요. 혼인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로 38년째예요. 그동안 계속 전업주부셨고요. 네, 결혼하고 한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 이후에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혼인 기간도 길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도입니다.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실까요? 아파트가 현재 시세로 6억 정도 하고요. 2년 전 남편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 예금이 4억쯤 있다고 들었어요. 그 외에 남편이 따로 굴리는 주식이나 다른 자산도 있는데 생활비 받으면서 살았고 경제권은 남편이 꽉 쥐고 있어서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러면 대략 11억에서 12억 사이로 추산되겠네요. 이 정도 규모에서 선생님처럼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가사노동을 전담하신 경우라면 법원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죠.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라며 스스로를 낮추고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법은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눈물 나는 일들을 기여라는 이름으로 떳떳하게 인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날 늦은 밤 남편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불을 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저녁 먹고 일찍 잘 시간이었는데 저를 기다린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슬쩍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잔뜩 찡그리며 악을 썼습니다. 오늘 볼 일이라는 게 이혼 서류 가지고 오는 거였어? 당신 정말 나랑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당신이랑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니고요. 이제 진짜 끝내자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파요. 당신 생활비 더 필요하다고 했지? 그거 내가 더 줄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말을 해야 내가 뭘 고치든 말든 할 거 아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답했습니다. 고치고 바뀔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제 와서 고쳐지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더는 한 공간에서 당신 숨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저의 완강하고도 단호한 태도에 평생 당당하기만 했던 남편은 38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루는 아들 명호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풀이 죽어서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며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제 결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긴 혼인 기간 동안 제가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폭넓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6억이라던 아파트가 시세가 더 올라 7억이 되어 있었는데 매각 후 정확히 절반씩 나누기로 했지요. 퇴직금과 예금에서도 제 몫으로 수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평생 제 이름으로 된 돈이라고는 제대로 가져본 적 없던 제가 제 명의의 통장에 억 단위의 숫자가 찍힐 거라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남편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그 역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2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단 한 푼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제 명의로 된 자산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긴 세월 참고 버텨온 대가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니 한편으론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참 씁쓸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마주한 남편은 몰라보게 늙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허망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그 초라한 모습이 어쩐지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보며 슬퍼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내야 할 과거일 뿐이니까요. 저는 주저없이 짐을 싸서 동생이 있는 전라도 무안으로 정식 귀촌을 했습니다. 무안의 양지 바른 언덕배기에 작지만 아늑하고 마당이 넓은 저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당 가득 좋아하는 꽃들을 심고 넓은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가꾸며 매일매일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청아한 새소리에 잠을 깨고 낮에는 정직한 흙을 밟으며 땀을 흘리고 저녁에는 동생과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 일상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가끔은 동생과 마당 평상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소소한 재미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느 저녁 텃밭에서 직접 딴 상추를 조용히 다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어요. 화면 너머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손주의 얼굴이 비치자 저도 모르게 활짝 웃음이 터졌습니다. 손주가 화면에 대고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드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잘 지내시죠? 밭일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걸려오는 아들의 안부 전화는 이제 제 삶의 또 다른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끔 남편에게 연락이 와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도 오고요. 그래도 40년 가까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이제 와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슬픔에 빠져 혼자 외롭게 늙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참고 살아온 세월이 길다는 이유로 나만 참으면 가정이 평온해진다는 생각으로 때로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익숙해진 고통을 무작정 참고 살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부부란 모름지기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면서 같이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거늘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하고 참고만 사는 노후의 삶은 그 자체로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년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변해야 하고 서로를 온전히 존중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61 아주 건강합니다. 제 지나온 서러운 인생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아낸 제 돈도 든든하게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제 소중한 인생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라는 제 자신만을 위해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제 진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찬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청춘은 안단테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32년을 공장 기계 소리 들으며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노후에 쓰려고 평생 모아둔 4억 원. 이만하면 가장의 책무는 다 했다며 안도하던 제 삶은 단 넉 달 만에 무참히 내려앉았습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수천을 벌었다는 조급함에 눈이 멀어 아내 몰래 주식에 손을 댄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2억 원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날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마주한 처참한 현실 앞에서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한 짓은 투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걸고 벌인 추악한 도박이었다고 말입니다. 평생을 약속한 아내의 신뢰를 송두리째 짓밟고 가족의 미래를 수렁으로 밀어넣은 어느 가장의 피눈물 나는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0 정철진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해온 지 어느덧 32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생산부장으로 정년퇴직을 딱 1년 앞두고 있네요. 현장을 점검하고 아침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남들보다 늘 1시간 먼저 출근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 손바닥은 늘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로 가득했지요. 가동률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에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밤늦게 잔업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 허다한 세월이었습니다. 공장의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그 소리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저 미련할 정도로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방 한 칸에 살림살이 몇 개 겨우 들여놓고서도 아내와 저는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참 많이도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아끼면서 살면 진짜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 아내가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아파트 전단지를 뒤적이며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당신 절대 고생 안 시킬 거야. 두고 봐. 그때는 그 다짐이 얼마나 무겁고 아득한 약속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랑하는 아내 앞이라 호기롭게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며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아내는 정말 억척스럽게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 주었습니다. 제가 잔업의 특근까지 마다하지 않고 공장에 몸을 묻는 동안 아내는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리며 홀로 외로운 육아와 씨름을 해야 했지요.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많이 늦었네. 저녁밥은 먹었어?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온 날 아내가 피곤에 젖은 부스스한 얼굴로 현관까지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 대충 먹었어. 당신 먼저 자지 그랬어. 애들 아빠 얼굴은 보고 자야지. 얼른 씻고 와요. 따뜻한 물 받아놨어. 그저 무뚝뚝하게 오가던 대화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단함을 잊은 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등록금에 허덕일 무렵 아내 역시 애들 등록금을 보태겠다며 친한 언니를 따라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어 매일 밤 거실 불을 켜두고 상품 공부를 하느라 끙끙대던 아내였는데 어느덧 10년 차 베테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내가 첫 계약을 따온 날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온 가족이 축하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빠, 엄마 대단하지 않아? 오늘 계약서 쓰고 왔대. 딸아이가 제 일처럼 신이 나서 말했고 저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원래 머리도 좋고 야무진 사람이야. 이 아빠보다 100번 낫다, 정말로. 뭐야, 아빠도 평생 일하느라 고생했잖아. 우리 집은 아빠, 엄마 둘 다 최고야.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식탁 위에 오갈 때마다 저는 속으로 참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늘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온 세월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땀 흘려 모은 결실은 제법 뿌듯했습니다. 대출금을 이 악물고 갚아나가며 이제야 겨우 빚 없는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예금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해둔 돈이 4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두 아이 모두 반듯하게 키워내고 이 정도의 보금자리와 자산을 일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훈장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은행 잔고에 찍힌 숫자를 확인해 볼 때마다 아, 내가 그래도 인생을 허투루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마음 깊이 들곤 했습니다. 늦은 밤 퇴근길 불이 켜진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며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못 돼도 이만하면 내 자식들 굶기지 않고 노후 준비는 끝났지. 그동안 고생만 시킨 우리 아내, 이제 남은 정년 다 채우고 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정년이 고작 2년 앞으로 다가오던 작년 봄이었습니다. 홀로 자취하는 30살이 된 아들이 어느 날 퇴근 후에 할 말이 있다며 집에 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쑥스러운 듯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저 요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조만간 집에 한번 데려와서 인사시켜 드릴게요. 숟가락을 든 채로 저와 아내는 서로 멍하니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짜야? 어떤 사람이야? 예쁘게 생겼어?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아내는 벌써 마음이 앞서는지 신이 나서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고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아직은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아유, 우리 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자친구라는데 엄마가 궁금한 게 당연하지. 그날 저녁 식탁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깊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2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이 험난했던 길의 끝에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리며 꽃길을 걸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정년 2년만 잘 채우면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아들이 결혼하면 예쁜 손주도 보면서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연애 소식으로 온 집안이 들떠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저에게 낯설고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평생 시계추처럼 정확했던 제 일상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저녁만 먹고 쓰러지듯 잠들던 제가 언젠가부터 늦은 밤까지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회사 동료가 보내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무심코 보다가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주식으로 3천만 원 벌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수익 인증할게요. 화면 속 앳된 젊은 청년이 아주 쉽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큰 돈을 벌다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 짬을 내서도 자꾸만 그런 투자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호기심이었는데 어느새 밤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빨갛고 파란 숫자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고객 상담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날에도 저는 불 꺼진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말을 걸어도 여러 번 불러야 겨우 정신을 차릴 정도로 제 정신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아까부터 불러도 대답이 없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가 제 곁에 털썩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흠칫 놀라며 저도 모르게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획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뉴스 좀 보고 있었어. 사람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무슨 뉴스를 그렇게 골똘히 봐? 얼굴이 무슨 큰 고민 있는 사람 같네.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지만 저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에 스치는 깊은 걱정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그런 아내의 눈을 속이려니 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화면 속 주식 세상에 반쯤 넋을 빼앗긴 저는 아내의 걱정을 애써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붉은 홍삼 한 박스를 사들고 와서 제 앞에 넌지시 내밀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반쪽이야. 일이 많이 힘들어? 무슨 일 있으면 혼자 앓지 말고 나한테 말을 해봐. 아내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맑은 눈을 마주하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왈칵 밀려와 가슴이 다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정년 다 돼가니까 회사에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안 하던 거짓말을 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어 버린 이묘한 불길을 스스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잠도 좀 자. 돈도 좋지만 몸까지 상하면 어떡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어린애인가.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자. 남들은 다 저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내가 저들보다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런 오만한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무렵 자취하는 딸아이가 안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잘 지내? 엄마가 아빠 요즘 좀 이상하다고 걱정 많이 하던데. 아빠가 뭐가 이상해?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넌 어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나야 잘 지내지. 아빠도 건강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해.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손에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 현실의 무거움을 잊게 해주는 탈출구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그 휴대폰 화면 속 세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또다시 거실에 홀로 앉아 숨죽인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액정 안에는 제가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발들여본 적 없는 낯설고도 눈이 멀 것 같은 화려한 투자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구경만 하는 것뿐이라고, 내 돈을 잃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비겁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밤들이 쌓여갈수록 제 안에서는 어두운 욕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은퇴를 앞둔 가장의 조급함이라는 이름의 끈적한 씨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 생활비 한 푼 더 보태겠다고 고단하게 일하는 아내의 모습도,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수줍게 웃던 아들의 얼굴도, 언젠가 제 짝을 만나 떠날 딸아이의 미래도 이만하면 성실하게 잘 살아왔다는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퇴직하면 결국 노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 모른다는 지독한 조바심과 불안감으로 제 영혼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저만 빼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흘러나오는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퇴근길에 무심코 켠 유튜브에는 주식으로 월급의 몇 배를 벌어 은퇴했다는 사람들의 무용담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흔들어 놓은 건 다름 아닌 매일 출근하는 회사 현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담배를 피우러 나간 자리에서도 동료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주식뿐이었습니다. 정 부장, 아직도 그냥 예금만 들고 있어? 요즘 세상에 돈 묵혀두면 진짜 바보 소리 들어. 옆 라인에서 일하는 김 부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툭 던지듯 웃었습니다. 김 부장은 뭐 어디 투자하는 데라도 있어? 나 이번에 AI 관련 반도체주 들어간 거 대박나서 7천만 원 벌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차 바꿨어. 애들 용돈도 좀 주고, 아내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주식으로 돈 벌어서 회사 때려치운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옆에 있던 다른 동료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우리 처남은 얼마 전에 회사 때려치우고 아예 전업 투자자로 나섰다니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한 달에 제 월급 몇 배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번대요. 아휴, 저도 어디 굴릴 목돈만 좀 있으면 당장 투자해보는 건데 맨날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수중에 남는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 소리들을 묵묵히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이 지독한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현장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32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아파트 한 채랑 예금 4억 모았는데 남들은 저렇게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그 이상의 거금을 쥐는구나. 내가 평생 무식하게만 살았던 건가. 그런 억울하고 초라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도무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에서 저는 참다 못해 처음으로 휴대폰의 증권사 앱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칫거리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요즘 주식시장이 어떤지 공부 삼아 한번 보기만 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애써 다독이며 결국 앱을 내려받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후배 직원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회사에서 다들 주식 얘기밖에 안 하죠? 저도 얼마 전에 선배들 따라서 시작했는데 아유,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래? 재미 좀 봤어? 많이는 아닌데요. 500만 원 벌었어요. 그것도 들어간 지 이틀 만에요. 운 좋게 급등주 하나 잘 잡았거든요.
솔직히 한 달 꼬박 일해받는 월급보다 낫더라고요. 부장님도 늦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휴대폰으로 다 되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이틀 만에 500만 원이라니. 제가 한 달을 공장에서 야근에 특근까지 해가며 온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후배의 가벼운 대답이 마치 저에게 어서 시작하라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진짜 나만 바보처럼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조급함이 가슴 한복판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은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정년 퇴직한 후에는 나 때문에 보험 영업하느라 발바닥 땀나게 고생한 아내에게 정말 든든한 노후를 선물해주고 싶다. 아들 녀석 결혼하면 남부럽지 않게 넉넉히 보태주고 싶고 그것이 가장으로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보, 물끄러미 서서 뭘 그렇게 생각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해? 아내가 고단한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이런저런 일 좀 생각하느라 그렇지. 당신 요즘 부쩍 멍하니 자꾸 그런 표정이야. 진짜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저는 또 한 번 평생을 약속한 아내를 속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어둠 속에서 다운받아둔 증권사 앱을 켜고 회원가입을 마쳤습니다. 계좌 개설 절차를 밟아가는 손가락이 이상하게도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직 돈을 단 한 푼도 넣지 않았는데도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심장이 거세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계좌만 만들어두는 거야. 당장 돈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겨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종목의 이름들이 빨간 불빛을 켜며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제 32년 성실했던 인생의 방향이 벼랑 끝을 향해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한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리석었던 저는 그것을 그저 남들 다 하는 평범한 재테크 공부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어 두고도 한동안은 정말 며칠 동안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경이라는 것이 참 무섭더군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 속에서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숫자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말 한마디 없이 평생을 모아온 예금 통장에서 딱 500만 원을 증권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체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내 용돈으로 공부 삼아 좀 해보는 거야. 크게 잃을 것도 없잖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쿵쾅거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난생 처음 제 손으로 사들인 그 주식 종목이 며칠 만에 10% 가까이 껑충 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앉은 자리에서 50만 원이라는 돈이 벌리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만 완전히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걸 5천만 원을 넣었으면 500만 원을 그냥 버는 건데. 그 순간 온몸으로 번지던 짜릿함은 지난 32년 동안 땀 흘려 월급 봉투를 받으며 느꼈던 그 어떤 보람이나 감정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자리에 누워 옆에서 잠든 아내 몰래 삐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아내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다행이라는 듯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부쩍 밝아졌네. 회사 일 잘 풀리나 봐. 뭐 그냥 그래. 별일 없어. 저는 짧게 얼버무렸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온통 다음에는 어떤 종목에 돈을 찌를지 궁리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달콤한 짜릿함과 조급함이 결국 제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우리 부부가 노후를 위해 평생을 아껴서 모아온 예금 통장에 조금씩 더 깊숙이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 그 다음엔 3,000만 원.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때마다 잠깐씩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불안했지만
에이, 조금만 더 벌어서 원래대로 채워놓으면 되지 하는 아니라고 오만한 생각이 늘 그 불안을 무겁게 눌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제 얄팍한 지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시퍼런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단타로 당장 이익을 보려다 물리고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급등 테마주를 뒤늦게 추격 매수했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금방 반등할 거야. 조금만 더 돈 넣어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 저는 손실을 메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부부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계속해서 밀어넣는 소위 물타기를 감행했습니다. 새벽에 홀로 가슴이 답답해 깨어나 계좌를 확인하는 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고 마음이 급해지자 급기야 수익률이 몇 배로 움직인다는 위험천만한 레버리지 ETF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거실로 조용히 걸어나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계좌에 찍힌 새파란 손실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들킬까봐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에 앉아 손실 금액을 계산해 본 날도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화면 속 숫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에 제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집으로 갈 건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그럼 괜찮지. 알았다. 엄마한테 말해두마. 네, 아버지. 그때 뵐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오면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도 할 테고 내 하나뿐인 아들 남부럽지 않게 결혼 자금도 든든하게 도와줘야 할 텐데 그런 당연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을 댄 돈을 어떻게든 원래대로 채워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투자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의 조급함은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이번엔 진짜 오를 거야. 여기서 물러나면 지금까지 잃은 돈 절대 못 찾아.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그렇게 되뇌며 또 한 번 예금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행 어플의 알림 설정까지 조용히 꺼두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징그럽고 한심하다는 걸 뼈저리게 알면서도 이미 굴러 떨어지기 시작한 파멸의 걸음을 멈출 방법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넉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총 예금 4억 원 중 무려 3억 6천만 원이 넘는 거금을 증권 계좌로 쏟아부었고 결국 그중 2억 원이라는 평생의 피땀을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그 토요일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마침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정리하고 대접할 음식을 장만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 역시 겉으로는 인자한 아버지인 척 태연한 안색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온통 시커먼 걱정에 짓눌려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랑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소개한 아가씨는 참 야무지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사근사근 인사하는 모습에 아내는 벌써부터 마음을 온통 빼앗긴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사람이니 얼마나 예쁠까 했는데 정말 참하고 곱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의 식사 자리는 내내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허 웃으며 이런저런 질문을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비참한 생각이 자꾸만 웃음소리 뒤로 그림자처럼 길게 따라붙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연신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애가 참 싹싹하고 예쁘지 않아? 우리 아들이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봤네. 그러게. 아주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이제 결혼 얘기 나올 텐데 우리도 슬슬 서둘러서 준비해야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 신혼집 마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 아내의 다정한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저는 그저 피곤한 척 얼버무리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할 말이 있다며 잠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그리고 내년 가을쯤 식을 올렸으면 하는데 두 분 괜찮으실까요? 그 소리에 아내의 얼굴이 다시 한번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아유, 잘됐다. 그럼 당연히 괜찮고 말고.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치러야지. 우리 아들 장가 간다는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걱정 많지? 넉넉하진 않아도 엄마 아버지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도 너무 거칠에 격식 차리지 말자고 하셨어요. 그냥 저희 형편에 맞춰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작게 시작해 보려고요. 아들은 진심으로 기뻐했고 아내는 설레어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웃는 얼굴을 억지로 쥐어짜내야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거대한 돌덩이를 얹은 듯 가슴이 무겁다 못해 아플 정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얼마나 보태주어야 하나? 지금 내 통장에 남은 돈으로 감당이 될까? 이미 2억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그걸 대체 무슨 수로 단숨에 메꾸지? 만약 당장 아내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하면 그 끔찍한 생각만으로도 등줄기에 축축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아주 무심하게 한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은행에 볼일 좀 보고 시장 들렀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늘 하던 대로 공과금을 내거나 간단한 볼일을 보러 나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하루 회사 공장에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신없이 기계를 돌리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어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문득 낮에 아내가 은행에 간다고 했던 그 말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깐만, 어제 아들이 결혼 얘기했는데 설마 집사람이 돈 확인하려고 예금 통장 잔액을 확인하러 간 건 아니겠지. 그런 불길한 생각이 스치자 순간 심장이 멎는 것처럼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내 안의 공포를 억누르고 눌렀습니다. 퇴근길 내내 지하철 안에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별일 없을 거라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몸의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는 확연히 다르게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분명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무서운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식탁 앞에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마른 손 앞에는 예금 통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녀왔어. 제 목소리가 목이만 하게 기어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보아왔던 아내의 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불같이 화를 냈다면 덜 무서웠을 텐데 아내의 두 눈은 무언가 소중한 요새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듯한 참담하고도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혹시 할 말 없어? 그 떨리는 한마디에 저는 피가 얼어붙어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만 달달 떨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위에 서늘하게 놓인 그 통장 잔액 마크만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정없이 떨리던 그 차가운 물음이 제 귓가에 계속해서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나한테 혹시 할 말 없어? 그 나직한 한마디가 마치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그게 그러니까. 겨우 입술을 떼어냈지만 그 다음 마땅한 말이 목구멍에 턱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공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제 대답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오늘 은행 가서 통장 정리했어. 아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웅얼거렸습니다. 분명히 4억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 겨우 4천만 원 남짓 남아있더라.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잘못 안 거지? 응?
그 순간 저는 온몸의 뼈가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온몸의 소름으로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주식을 좀 했어. 주식? 무슨 주식을 어떻게 했는데 통장이 텅텅 비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롭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금에서 조금씩 증권 계좌로 돈을 옮겨서 투자를 했어. 아직 주식 계좌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 식탁을 짚고 겨우 버티고 서 있던 아내의 하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그러면 자그마치 2억 원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소리야? 우리가 그 모진 세월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우리 노후 자금 절반이 진짜 날아갔다는 거야? 미안해, 여보. 정말 내가 미안해. 그 소리에 아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반동으로 의자가 뒤로 세차게 넘어가며 거실 바닥에 쾅 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정철진, 당신 미쳤어.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렇게 날려버려? 언제부터야? 대체 언제부터 나 몰래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거야? 작년 겨울부터 그랬어. 뭐, 그 긴 시간 동안 나 몰래 감쪽같이 그 짓을 했다는 거잖아. 밤마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얼굴이 반쪽이 돼서도 아무 일 없다고 거짓말했던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아내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을 마주하는 순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다 못해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내 눈을 가리고 속이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 결혼 준비 어떻게 해줄지 밤마다 잠도 안 자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남은 돈이 고작 이거라고? 이걸로 무슨 수로 아들 결혼 자금을 보태줘? 우리가 애들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부모 노릇을 하느냐고. 미안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저는 결국 온몸의 힘을 잃고 그 자리에서 차가운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눌렀던 참회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회사 사람들 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나만 등신같이 뒤처지는 것 같았어. 정년은 코앞인데 당신 고생 안 시키고 노후 자금 더 불려보겠다는 마음에 그랬어. 우리 애들 결혼할 때도 돈 걱정 없이 든든하게 쥐어주고 싶었어. 그 빌어먹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용서해줘, 여보. 아내는 무릎 꿇은 제 모습을 보며 두 손으로 젖은 얼굴을 감싸 쥐고 끄끄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 바람 피운 것보다 더 나빠. 이건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의 삶을 통째로 벼랑 끝에 걸어놓고 나 몰래 도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나 이제 당신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 이혼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정확하게 제 심장 한가운데에 내리꽂혔습니다. 여보, 제발 그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주식 근처에도 안 갈게. 정말이야. 제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저는 무릎을 꿇고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다는 거 하나 믿고 당신 하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서 배신을 해나. 정말 당신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이제 하나도 모르겠어. 아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차마 그 손을 놓으면 영영 아내를 잃을 것만 같아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이야.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발 우리 불쌍한 애들을 봐서라도. 우리 애들. 당신이 정말 애들을 생각했으면 나 몰래 이런 무서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여보, 다른 돈도 아니고 자그마치 2억이야. 우리 앞으로 늙어서 어떻게 살라고 이 지경을 만들어놔. 아내는 한참 동안을 그렇게 서서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모든 기력을 소진했는지 힘없이 소파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욕도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얼어붙은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미치도록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4억 중 이미 절반인 2억 원이 처참하게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성적표 앞에서 저는 평생을 함께 보낸 아내 앞에 더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뜬 눈으로 가혹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 문틈으로 길게 흘러나오는 아내의 서러운 흐느낌 소리를 밤새도록 들으며 저는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잔인한 것인지 그제야 온몸을 벌벌 떨며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거칠게 휩쓸고 간 집안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사흘 동안 아내와 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매일 마주 앉던 식탁은 텅 비었고 팝도 각자 따로 먹었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죄인처럼 제 방에 틀어박혀 쥐 죽은 듯 나오지 못했고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얇은 담요 한 장 덮고 밤새 홀로 웅크려 밤을 지새우는 듯 했습니다. 싸운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안방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서성였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무슨 말이라도 다시 건네고 싶었지만 문고리를 잡았다가도 이내 밀려오는 두려움에 놓아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공장에서도 저는 영원히 통째로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현장 불량률 보고서와 도면을 손에 들고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생산 라인의 반장들이 긴급하게 보고하는 말도 자꾸만 허공으로 흘려들었습니다. 부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요즘 얼굴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늘 저를 따르던 후배 녀석이 진심으로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그저 아니야,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라는 힘없는 말로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가 저를 버리고 법원으로 뛰어갈 것만 같은 그 서늘한 침묵에 제 심장은 매일 바짝바짝 시꺼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오직 가족밖에 모르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해 왔는데 결국 제 못난 욕심과 조급함이 평생 쌓아온 신뢰를 단칼에 베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뜨는 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빠, 요즘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아까 엄마랑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고 영 이상하던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니야, 집에 별일 없어.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한가 봐. 진짜야? 아빠 목소리도 뭔가 이상한데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진짜 괜찮다니까. 쓸데없는 걱정 마. 밥이나 잘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식들에게까지 부끄러운 사실이 알려질까봐, 그리고 그로 인해 결혼하겠다는 아들의 앞길에 그림자가 드리워질까봐 저는 매 순간이 가시방석이자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던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던 중 소파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요 밖으로 삐져나온 아내의 얇은 손목이 그날따라 유난히 야위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듯 미어졌지만 차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대로 베란다 창문으로 나가 먼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는데 제 등 뒤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아내가 언제 깨어났는지 소파에 걸터 앉아 베란다에 서 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멈추는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를 향한 맹렬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아내의 그 깊은 눈빛 속에 뜻밖에도 묘한 슬픔과 거부할 수 없는 복잡한 연민이 서려 있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대체 무슨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 아내는 그렇게 몇 초간 저와 눈을 맞추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마주쳤던 아내의 슬픈 눈빛이 그날 밤 새벽이 지나도록 제 머릿속을 격렬하게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미운 마음 밑바닥에서도 여전히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이라고 나를 저렇게 짠하게 바라봐주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리에 스치는 순간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오열하면서 가슴 깊이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내 어리석음 때문에 아내를 잃을 수는 없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 깨어진 신뢰를 다시 반드시 되찾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내일 아침에 하루 연차 쓸게.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내는 잠시 멈칫하며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두고 극적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한 사람처럼 온종일 공장 기계 돌리는 순간에도 오직 내일 아침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약속했던 다음날 아침 저는 거실 식탁에서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한참 동안이나 거실 안에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수십 번, 수백 번을 속으로 되뇌고 연습했건만 막상 아내의 야윈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니 심장이 또다시 사정없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제가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뗐지만 아내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아내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무거운 한숨과 함께 다시 뜨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지난 며칠 동안 혼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통장 잔액을 봤을 때는 진짜 이혼 서류 도장 찍을 생각까지 했었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게 그 배신감이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 근데 베란다 창가에 홀로 서 있는 당신의 굽은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너무 안쓰럽더라. 당신도 혼자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저는 그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다시 눈앞을 가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한 건 이제 충분히 알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대책이 훨씬 더 중요해. 아내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듯 하얀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내밀었습니다. 이것 써. 다시는 당신 손으로 주식의 주자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각서. 저는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제 어리석음을 참회하듯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써 내려갔습니다. 나 정철진은 이후로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단 한 번이라도 어길 시 모든 재산과 처분 권한을 아내 송미숙에게 무조건 위임합니다. 가슴을 쥐어짜며 서명까지 다 끝마치고 나서 저는 그 각서를 아내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 계좌에 남은 거 전부 다 팔아버려. 알겠어. 그렇게 할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1억 6천만 원어치의 주식 종목들을 시장가로 전부 매도해버렸습니다. 체결 알림음이 연이어 요란하게 울리더니 마침내 계좌에는 묵직한 현금 예수금 잔액만이 홀로 표시되었습니다. 32년의 피땀으로 모은 돈 중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제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대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참담하게 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족쇄를 비로소 풀어낸 듯한 묘한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매도가 전부 끝나 확인을 시켜주자 아내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제가 매일 같이 들여다보며 눈이 멀었던 그 증권 앱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앱 다시는 설치 안 할 거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안 깔게. 정말 약속할게, 여보. 우리 노후 자금으로 도박하는 어리석은 짓도 이제 끝이야. 만약 살다가 단 한 번만 더 나 몰래 주식 창 들여다봤다간 그땐 정말 이혼인 줄 알아. 응,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이틀 뒤 주식을 매도한 돈을 저는 예금 통장으로 다시 전액 이체했습니다. 비록 2억 원이라는 뼈아프고 잔인한 인생의 수업료를 치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바람을 막아줄 대출 없는 5억짜리 아파트가 남아 있었고 통장에는 남은 2억 원의 예금이 안전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손을 지켜주기로 한 소중한 아내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아들을 집으로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다 함께 거실 식탁에 모여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내가 내내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민영아,
엄마 아빠가 요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남들만큼 크게는 못 도와줘도 우선 5천만 원 정도는 신혼집 구할 때 보태라고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부모의 걱정이 먼저였는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엄마. 무리해서 안 해주셔도 정말 괜찮아요. 저희 둘 다 직장 다니니까 저희 힘으로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니야, 민영아. 그래도 자식 장가 보내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도리는 해야지. 그 정도는 이 엄마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받아. 아들은 붉어진 눈으로 감사하다는 듯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고 저는 자식의 그 맑은 눈망울을 차마 마주 보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이 아주 뭉클하고 찡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아내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아주 오랜만에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정년 딱 1년 남았지? 그렇지. 딱 1년 남았네. 우리 이제 다른 남들 돈 버는 소리에 귀 닫고 더는 요행 바라지 말자. 정직하게 벌고 소박하게 살자. 나도 아직 일하고 있잖아. 아내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못난 남편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아내의 거칠고 투박해진 손을 가슴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거친 세월을 함께 버텨주었고 또 다가올 인생의 후반전마저 함께 걸어갈 제 소중한 아내의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그날따라 제 심장 깊은 곳까지 유난히 눈물겹도록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더 빨리,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그 조급함과 조바심이 눈을 가려버릴 때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파멸의 도박이 된다는 것을 저는 모은 전 재산의 절반을 통째로 잃고서야 비로소 뼈아프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남은 20년, 30년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힘은 한탕주의라는 요행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투명한 소통과 굳건한 신뢰뿐이라는 사실도 아주 값비싸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온몸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그 가혹했던 날에 아내가 저라는 미련한 인간을 완전히 놓아버렸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참한 생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다행히 저와 아내는 비워진 통장의 잔고 대신 서로를 향한 가슴 속의 뜨거운 온기를 다시 확인하며 새로운 노후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묵묵하게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 어리석음으로 가정이 무너지던 그 순간 속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이웃들 중에서도 어쩌면 이런 남모를 피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조용히 숨어 있지 않을까요? 은퇴 후에 우리 부부가 함께 보낼 시간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길고 아득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의 선택 하나하나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조급함과 조바심 대신 내가 가진 작은 행복들을 굳건하게 지키려는 단단한 마음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도 없어야 하며 원칙과 피나는 공부가 따르지 않는 투자는 결국 추악한 도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록 억소리 나는 비싼 수업료를 치른 인생이었지만 남은 소중한 시간만큼은 아내의 손을 꼭 쥐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당당하게 버텨볼 생각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